자, 좀 쉬셨습니까? 네, 이 쉬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뭐가 하나씩 생기네요. 다시 또 내려갔다 올까요? 네. 아니, 예, 자랑해야지 이렇게. 네, 카메라 잡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볼 텐데, 제가 사실은 성인간호학을 참 싫어했어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과목이 재미있는 이유, 특별히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좋다거나, 그렇죠? 특별히 그 학문과 관련된 무슨 에피소드가 생기지 않는 한 더 좋아할 일은 없는데, 전 성인간호를 싫어했던 이유가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성인을 공부를 안 한 거죠. 저는 이제 대학 때 공부할 때 이런 강론서가 아니고 뭐죠? 원서로 된 거에다가 원서로 된 걸 기본 책으로 하고,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죠? 요약집 같은 거. 근데 그 요약집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막 논문을 짜집어가지고 막 붙여놓은 거. 뭐 교수님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오셔서 그 얇은 거 가지고 강의하면 좋은데 두꺼운 책을 그냥 이렇게 원서를 계속 읽어주셨죠. 네,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할 때 겨우 이제 뭐죠? 우리 국가고시 볼 때 과락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임상에 딱 나가니까 성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병동에 나중에 내과에도 있고 뭐 정형외과에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볼 기회가 있긴 있었지만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임용 강의를 하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임용 강의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강의를 하려고 딱 보니까 성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처음 강의하고 한 2년, 3년 동안은 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를 다 꿰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죠? 시험에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보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게 있는데 왜 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되지. 머리 아프게. 그게 시험 문제 나올까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을 보고 지금 이 영역을 준비할 때 목표는 다름 아니라 내가 이것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른 일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시험 끝나고 내가 임용돼서 학교 가자마자 책은 이제 안녕 하고 이제 버리거나 팔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과정을 잘 거치면 그 안에서 얻는 게 있고, 이게 과거에 몰랐던 게 새롭게 알아지면서 내 생활에 이제 반영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특히 학교에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서 물어보는 거죠. 보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 질환은 뭐예요? 누가 이거 걸렸다는데? 그럼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인간호를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잘 살펴볼 필요는 다름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사람이 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가면 신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 내가 좀 더 즐거운, 내가 좀 더 공부하기가 좀 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영역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있으셔야, 그래야 좀 공부가 할 맛이 납니다. 그걸 만드세요. 만약에 나는 공부를 지금 그렇게 특정 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성인을 이제부터 내가 즐겁게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이제 보는 게 남달라지는 거죠. 이게 마음을 바꿔서 보면요, 아주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쵸?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집에서 가족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기 힘들어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셔야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진짜 이제 2권인데요. 혈액계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리뷰를 하고 보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전체를 한번 다시 훑어보는데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 제가 계속 중간중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파트들을 조금 더 가이드 해드리고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계인데, 혈액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역시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냐면 구조와 기능을 얘기하면서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지혈과 혈의 근고가 뭔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내용들과 그다음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관, 그렇죠? 조혈기관이죠. 골수, 그리고 파괴되어진 비장, 간 이런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 혈액의 운반을 조절하는 것, 운반하고 조절하고 보호하는 모든 내용들을 전반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질환을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파트에서 시스템에서 복습을 하실 때든 처음 볼 때든 내가 해당 파트를 모르겠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앞부분에 구조와 기능, 그렇죠? 해부 생리 그 파트로 돌아가셔서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옛날엔 내가 이해가 안 갔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알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면 재밌어지는 거죠. 공부할 만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고 나서도 역시 이 영역에서 기출이 됐다. 혈액계에서 기출이 됐는데 그 영역의 문제를 내가 전혀 손도 못 대겠다. 분명히 들어본 바는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답을 찾는 거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그 해당 파트의 원래 그 영역, 가장 기초적인 영역으로 돌아가서 보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세요.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네 가지의 컴포넌트, 혈액에 있어서의 컴포넌트를 쓰고 있죠. 혈장이 있고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각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강론서 안에도 혈액의 구성 세포와 기능 이제 이런 것이 연결되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건강 사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건강 사정 안에서 혈액 장애의 증상과 징후, 병태 생리적 근거 이게 결국 관건이에요. 만약에 강론서를 다시 들여다 보신다면 결국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건강 사정 파트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혈액장애의 증상 징후, 혈액장애에 있어서의 증상이 뭐고 징후가 뭐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적혈구의 기능을 알면, 백혈구의 기능을 알면, 혈소판의 기능을 알면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결국 거기로 돌아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익혀보셔야 할 거다. 이 그림은 그냥 상징적으로 조금 재미있게 그냥 그려놓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빌려왔지만, 물론 몰래 빌려와가지고요.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고 빌려온 게 아니라서, 사실 이런 그림들을 하나하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다 어떤 루트에서 사용했는지 소스를 다 그려야 돼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써야 돼요. 또 어떤 거는 심지어 그 해당 원 저자 내지는 그림 사람한테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료를 받으신 것을 절대 이제 출판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이 혈액계 문제들을 이제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때 임상 진단 검사에서 혈액학적인 검사, 전혈구의 검사, 그렇죠? 홀블러드 검사를 하고 말초혈액 도말 검사, 또 철분의 검사, 적혈구 침강 속도, 응고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 혈액학적인 검사 안에서 다 확인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검사 내용 중에 쿰이 있죠. 쿰. 그리고 적혈구 취약성, 적혈구 수명, 그리고 골수 검사, 유로빌리로빈 검사.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검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때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그래, 내가 저 검사는 이해가 가. 저 검사는 어떤 검사 하는 건지 알겠어.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 분명히 책을 보긴 봤는데 난 왜 모르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다 있잖아요. 아니, 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근데 만약에 적혈구 취약성 검사를 딱 보고, 적혈구 취약성 검사는 어떤 검사야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혈구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혈구의 취약성을 봐서 취약성이 크다. 그러면 이 질환은 무엇과 관련돼요? 당연히 적혈구와 관련되죠.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럼 적혈구가 기능을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빈혈이 생기는 거죠. 아주 당연히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유로빌리로겐 검사가 있어요. 유로빌리로겐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죠? 우리 지난주에도 다시 리뷰하면서 봤지만 간에서 황달하고 관련되죠. 빌리루빈의 대사하고 관련됩니다. 빌리루빈의 대사에서 빌리루빈이 이제 유로빌리로겐 또 대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빌리로겐이 다 이제 빌리루빈이 각각 소변과 대변으로 섞여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유로빌리로겐 검사를 했더니 검사량 자체가 소변 대변으로 배설되는 유로빌리로겐 자체가 증가됐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임상적 의미를 알아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문제를 풀어요. 모른다? 그럼 당연히 이걸 돌아가서 봐야 되죠. 그럼 유로빌리로겐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핵심은 적혈구가 파괴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빌리루빈이 용혈성 황달이 있고 간세포성 황달이 있고 폐쇄성 황달이 있을 때 각각 직접 빌리루빈과 간접 빌리루빈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게 유로빌리로겐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면 결국 용혈성 빈혈에 의해서 이 양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걸 알아야 이제 이 검사에서의 수치가 높다 낮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쿰 검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쿰 검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 그럼 당연히 검사로 돌아가서 그 검사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자, 쿰 검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항글로불린 검사라고도 합니다. 직접 쿰이 있고 간접 쿰이 있는데, 직접 쿰 검사는 결국 뭐냐면 적혈구를 손상시키는 자가 항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고, 간접 쿰 검사는 적혈구에 항체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건 똑같은데 공혈하는 거, 이른바 다른 사람이 피를 수혈해주는 상태에서 그런 이 자가 항체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역시 쿰 검사 자체를 이제 직접 쿰이냐 간접 쿰이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더 선행해서 쿰 검사 왜 하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항원 항체 반응에 있어서 기본적인 항체의 생성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항체가 있어서 지금 여기 혈액학적인 문제, 혈액계에 있어서의 항체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그것이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에 있어서 어떤 손상을 주거나 과다해지거나 이런 문제들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든 파트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파트의 중요한 해부 생리학적인 구조가 뭐냐, 기능이 뭐냐, 그걸 이해 못하면 뒤에 내용은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성형간호학 전체 리뷰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 여전히 내가 심장을 모르더라, 내가 내분비를 모르더라, 내가 신장을 모르더라,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요 이건 뭐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확인하고 아는 거 모르는 걸 확인하고 모르는 걸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파고 공부를 하는데, 어디부터 공부하냐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처음 파트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얘가 가진 해부 생리가 뭔지, 구조가 뭔지, 기능이 뭔지, 특징이 뭔지, 그걸 다 살펴보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해 안 가는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단검사가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질환이 이해가 되는지, 그렇게 순서대로 한두 번만 가보시면 이제 재밌는 사건이죠.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전에 몰랐던 게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면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는 게, 보통은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경우, 그렇죠?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해결되는 경우와 그렇죠? 안 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오질 않잖아요. 제 논리가 맞지 않아요? 집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해결이 되니까 안 찾아오는 거고요. 안 하니까 여전히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을 들어가면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들 기출 문제는 뭐 하는 거냐면, 쉽게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진단하는 거예요. 자기 진단. 기출 문제 딱 보고요, 풀 수 있다 없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특별히 성인간호학을 못 풀어요. 이유는 뭘까요? 성인이 어려워서요? 물론 내 수준에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 파트를 몰라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럼 그 영역이 OX가 딱 갈리잖아요. 지역부터 아동까지 쫙 놓고 OX가 쫙 갈리는데 뭐가 많아요? X가 많은 경우가, X가 많으면 근데 사실 기뻐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그 파트를 돌아가서 이제 백업하면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그게 잘 되면요, 제가 첫 시간에부터 첫날 1월달 첫날 첫 강의부터 말씀드리는 게, 혼자서 그 OX가 다 판단이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겠으면 학원에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필요성은요, 같이 그것을 이렇게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선생님들 머릿속에 강제 주입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강제 주입해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판단해서 잘 순서대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제 어시스턴트죠. 보조자, 돕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거 관련해서 어려운 게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시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울 테니까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임상진단 검사도 그런 이제 의미들이 있다. 자, 그럼 보세요. 해부생리 얘기하고 신체검진 얘기하고 진단검사 얘기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네, 바로 병으로 넘어가는 거죠. 병. 어떤 병? 네, 앞에서 얘기했던 병. 그 병이 뭔데? 그 병이 뭐냐? 적혈구병, 백혈구병, 혈소판병.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할 내용이 없는데, 자, 쉽게 적혈구 파트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이전에 성인간호학 하면서 빈혈 파트가 팔판이 정말 우리에게 빈혈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정리가 이겁니다. 오히려 성인간호학 8판은 제가 출판사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상무님 알기 때문에 이건 판이 좀 너무 잘못됐으니까 다시 개정을 하든가. 근데 그럼 또 산 사람들 또 새로 사거나 막 이래야 되니까 굳이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시간 좀 지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전 판의 분류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뭐냐면 빈혈의 주된 문제는요. 결국 저산소증인데 빈혈이 왜 발생하느냐 그걸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하면 출혈로 인한 빈혈이다. 엄밀히 말하면 출혈로 인한 빈혈이 있으면 출혈이 아닌 비출혈, 출혈이 아닌 난 블리딩에 의한 빈혈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전판에서도 그렇고 출혈로 인한 빈혈을 한 가지로 분류하고 영양결핍성 빈혈이 있습니다. 영양결핍성 빈혈은 실제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게 영양결핍성 빈혈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철결핍성 빈혈, 비타민 B12 악성 빈혈, 그 다음에 엽산결핍성 빈혈이 이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골수부전성 빈혈은 얘는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혈 작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용혈성 빈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용혈성 빈혈은 엄밀히 말하면 적혈구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용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출혈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분류를 할 때 출혈로 인한 빈혈을 놔두고 여기서는 용혈성 빈혈을 따로 분류하면서 이 안에 포함시키는 게 유전성 용혈이냐 후천적 용혈이냐. 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아까 앞에서도 선천성 심질환이냐 후천성 심질환이냐. 가만히 보면 성인간호학 안에 이렇게 분류되는 게 많아요.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그죠? 전에 발생한 거냐 중간에서 문제가 되느냐 후에서 문제가 되느냐. 신전성 신후성 또 신성 이런 얘기들 할 거고 간에서도 그죠? 용혈성이냐 간세포성이냐 그 다음 뭐예요? 회세성이냐. 다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상 전, 중, 후로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용혈성 빈혈에서도 유전성 용혈성이냐 후천적인 용혈성이냐. 그러면 왜 용혈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답이 되는데 겸상세포 그쵸? 적혈구가 생긴 거 자체가 겸상으로 난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자꾸 용혈이 일어난다. 지중해 빈혈은 이 적혈구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이 붙어있는 결합되어져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결합이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 깨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네들은 다 용혈이 일어난다는 것에 묶여 있는 거고 그럼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되는 것으로 분류를 이해하면요. 그럼 끝이에요. 주된 문제는 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산소증. 적혈구 부족하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적혈구의 수나 혈색소의 수준이나 적혈구 용적률이 정상보다 낮은 상태가 빈혈입니다. 그게 이제 빈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하나 더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 부분만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가면 빈혈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타나는 적혈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적혈구가 있고요. 정상적혈구가 있고 그리고 대적혈구. 적혈구의 크기가 작냐, 정상이냐 아니면 크게 형성되느냐. 근데 이제 여기 있어서 크게 분류를 해보면 소적혈구는 철분결핍성 빈혈이 작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생산의 감소, 그렇죠? 재생불량성 빈혈에서는 생산의 감소이지 적혈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까 이제 비타민 B12나 엽산결핍 등은 적혈구 자체가 크게 만들어지는, 크게 구성되는 공갈빵처럼, 그렇죠? 공갈빵처럼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게 내용물이 좀 부실한 상태로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분류를 이렇게 적혈구를 분류함으로써 빈혈의 분류가 그 안에 연결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철결핍성 빈혈, 철결핍성 빈혈은 결국 무엇을 측정해야 되냐면 철결핍성 빈혈에 있어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철분의
철분의 수준이죠. 그렇죠? 철분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가. 철이 부족하면 철을 공급해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B12를 공급하면 그만이고, 엽산이 부족하면 엽산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근데 얘네 세 개의 차이는 뭐냐? 자, 문제가 출제된다. 얘는 철이 결핍이고, 얘는 비타민 B12가 결핍이고, 얘는 엽산이 결핍이에요. 그게 차이가 아니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증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증상의 차이가. 특별히 비타민 B12의 결핍과 엽산 결핍성 빈혈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의 진단, 두 가지의 증상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신경계의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악성 빈혈에서는 신경계 증상이 있고, 엽산 결핍성 빈혈에서는 신경계 증상이 없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문제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빈혈은 무엇인지 쓰시오. 그냥 기입형이에요. 쉴링 테스트 검사가 정상이다. 위액 분석 검사에 염산이 있다. 신경계 증상이 없다. 뭘까요? 엽산 결핍성 빈혈. 물론 이제 문제에서 아주 쉽게 엽산의 혈중 엽산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건 엽산에 대한 걸 묻는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신경계 증상이 없다 하나만 가지고도 엽산 결핍성 빈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이 구분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시험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골수의 손상이나 파괴로 인해서 적혈구 조혈이 중단돼서 적혈구 수가 부족한 상태다. 자, 증상과 징후가 있는데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뒤 슬라이드를 먼저 갔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에서는 적혈구의 상태가 어떻다? 정상이다? 작다? 크다? 정상이다. 그래서 정상 적혈구의 빈혈이 나타난다는 게 재생불량성 빈혈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립구의 감소증, 보통 백혈구수 자체가 감소됐다. 왜냐하면 골수부전성은 적혈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백혈구의 수치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형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또 뭐가 생길까요? 혈소판 감소증, 그렇죠? 그걸 공통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상이 이 질환의 발생의 병태 생리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강론서를 좀 더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 거 여기 용혈성 빈혈 아까 우리 했던 건데요. 아까 봤던 진단 검사에 있어서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면 무엇이 어떤 수치가 올라가죠? 유로빌리로겐의 수치가 증가한다. 그걸 가지고도 이건 용혈성 빈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빈혈의 분류를 각각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적혈구가 감소되거나 부족한 것도 문제고 증가되는 것도 문제죠. 백혈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중구의 감소증이 있고요. 또 백혈병이 있어요.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이냐 감소하는 것이냐 결국 이 문제로 갈려집니다. 이게 이런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내분비계 가도 마찬가지죠. 내분비의 과다증이냐 과소증이냐 기능 항진이냐 기능 저하냐 그렇죠? 그다음 조혈장애에서도 마찬가지죠. 조혈장애의 이 다발성 골수종, 림프종 그리고 전염성 단핵구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혈기관에 있어서 조혈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도 또 중요한 질환으로 다뤄지지만 앞에 있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비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지혈장애가 있죠. 혈소판과 관련된 문제. 혈소판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와 뭐죠? 출혈 경향이 증가되느냐, 응고가 일어나느냐. 그죠? 그래서 자반증, 혈관 자반증,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다 얘는 뭐랑 관련돼요? 출혈이죠, 출혈. 그 다음 응고장애는 또 응고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얘도 출혈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응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느냐 또는 출혈이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의 관점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도 출제가 됐고요. 만약에 DRC가 출제가 됐다. 파종성 혈관 내 응고다. 그럼 이거는 응고의 문제예요, 출혈의 문제예요. 둘 다의 문제죠. 증가도 문제고 감소도 문제고 이것이 어느 형태에 있든지 간에 다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강론서를 그 질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보시다 보면 이게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명확해지면 해당 내용을 더 이상 우리가 책을 보지 않아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예상하거나 우리가 학습을 해가고 특별히 그 파트를 내가 커버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건 가장 우선은 이거 다 덮고 혈액계에 있어서의 질환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각각. 내가 혈액계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거 하나로 알 수 있어요. 그냥 다 덮고요. A4 용지에 하나 딱 놓고 자, 내가 혈액계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써보자. 생각나는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질환을 몰라. 생각이 안 나요. 모르는 거죠. 질환이 생각이 났는데 질환은 어렴풋이 생각이 났는데 얘가 뭐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그게 가장 기본 작업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5, 6월 달에 기출 분석을 할 텐데 자, 지금까지 해봤던 걸로 정리를 해봤더니 내가 혈액계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질환의 이해가 다 됐다. 그래서 빈혈에 대한 것도 이해가 가고 빈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알겠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재생불량성 빈혈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재생불량성 빈혈의 적혈구의 상태나 그쵸? 거기서 동반되게 되는 증상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적혈구의 문제인지 백혈구의 문제인지 그런 혈소판의 문제인지를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끝난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끝나요. 거기서 그 질환 자체가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나왔어요. 문제에. 그럼 이게 무슨 질환이지요? 라고 물어볼 때 이해가 안 가거나 어디서 분류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진 않겠지만 선생님들 다 분류가 되죠. 어떻게 분류돼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어디에 분류하죠? 근골격계로 분류할까요? 어디로 분류해요? 우리 시험에 준비하는 이 영역 안에서 분류한다면 어디로 분류할까요? 성인간호학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연소성 주버나일 뭐예요? 아동이 아동에 나오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내가 질환을 딱 들었을 때 안다 모른다 내가 성인간호학에서 분류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아동에서 특별히 출제될 수 있는 질환일 수도 있어요. 그걸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제 다 DD를 하고 감별해 놓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기출 분석을 할 때는 그게 결국 최우선의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 질환, 혈액계를 지나가고 나서 근골격계로 넘어갈 때도 지금 선생님들 오늘 하루에 순환기계 또 혈관계, 혈액계, 근골격계 벌써 지금 몇 개가 지나갔는데요. 머릿속에 질환이 쫙 넘어가죠. 근데 근골격계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근골격계에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내가 떠올릴 수가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떠올렸다면 그 질환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병리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한 단어라도 내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는지 모르는지의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OX를 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뭐 1대1로 자 선생님 알아요? 몰라요? 이거 다 확인하겠습니까? 네, 직강에서 그렇게 확인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도망가죠.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니까 직강 선생님들에서 도망간 것 같아요. 네, 오늘 가면 안 되겠다. 왠지 고문할 것 같다. 계속 물어볼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각자가 스스로 그것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골격계 건강 문제를 들어가서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구조와 기능을 먼저 얘기하는데 골격계와 관절과 인대와 골격근 이것이 각각 어떤 구성을 갖는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자 신체 검진으로 바로 넘어가면 신체 검진 안에서는 중요하게 크게 세 가지를 다루는데 자 관절과 뼈도 중요하지만 여기 신경혈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에 자세와 체위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체 검진 안에서. 그럼 이걸 뭘 말하냐면 근골격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재를 하는데 간호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12-11 기형의 형태 그래서 그 척추 후만이냐 척추 전만이냐 그렇죠? 내반슬이냐 외반슬이냐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질환의 형태, 상태 그걸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모른다가 근골격계에 있어서의 알고 모르고의 시작인 거죠.
그죠? 어떤 형태를 딱 줬는데, 자, 제가 흉내를 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척추 전만이에요, 후만이에요? 척추 후만이죠.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뭐예요? 척추 전만이죠. 전만 후만은 그냥 보는 것 가지고 진단이 된다 안 된다가 판단돼야 되는 거. 그게 근골격계의 이 논의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런데 교과서 안에는 신체 검진을 딱 넘어가자마자 근골격계에서는 일반 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반 외상. 그 일반 외상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타박상, 좌상, 염좌, 탈구, 아탈구, 관절낭염, 회전근개 손상, 수근관 증후군, 골절까지. 자, 이미 이 안에 출제된 내용들이 있어요. 각각을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골절의 합병증에 대한 것을 더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시험에 출제됐기도 했고 이렇게 출제됐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가지고 자, 구획증후군이 무엇입니까? 라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해당 파트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시작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8개의 내용이 있잖아요. 골절 합병증과 관련된 8개의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를 OX를 쳐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후에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때도 아, 내가 여기 있는 질환은 전혀 모르네. 여기 있는 단어는 몇 가지는 알고 몇 가지는 모르네. 이걸 이제 구분을 해가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출제됐던 게 구획증후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획증후군이 무엇인지, 구획증후군과 볼크만 허혈성 연축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얘네들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구획증후군이 진행되어지면 결국 이런 상태로 가잖아요. 골절이 그쵸? 합병증이 발생한 거고 그걸 놔두니까 이런 상태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논리적인 전개가 있어요. 질환에 있어서도. 하나의 질환이 중요하면 그 질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무엇이냐? 그 합병증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야기하느냐. 이거 지금 계속 모든 단원들마다 다 그 얘기하는 중입니다. 신부전에서 어디로 갔어요? 폐수종으로 갔죠. 또 당뇨에서도 일단 내분비에서 나오겠지만 자꾸 당뇨가 생각나는 건 당뇨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뇨에서도 뭐예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비케톤성 고삼투성 혼수, 저혈당 이런 문제들이 다 합병증으로 출제가 됐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합병증에 어떤 문제 있어요? 당뇨병성 풋, 당뇨병성 DM 풋, 당뇨병성 발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당뇨 자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골절을 문제로 내왔다면 골절만 내는 게 아니라 구획증후군으로 갔다가 그 다음 단계인 허혈성 연축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라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여기는 근데 근골격계의 일반적인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항상 일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질환,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구체적인 질환이 뭐냐? 그러면 근골격계에 있어서의 주된 질환의 분류를 일단 생각해 보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자, 선생님들이 한번 복습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질환들이 있었는가? 여기 써 있잖아요. 벌써 뭐가 나와요? 염증성 장애. 그럼 염증성 장애에 포함되는 질환이 무엇인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수염에서부터 섬유조직염까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염증을 이해할 때 폐렴에서도 그랬잖아요. 폐렴 그 다음 뭐였어요? 폐결핵, 폐농양 이렇게 나갔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는 게 맞죠? 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골수염이 있고 골결핵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기타 염증이에요. 모든 질환에 가면 다 염증이 있고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균 중에서 특별히 결핵균과 관련된 문제를 토픽으로 다루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질환들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특별히 뭘 얘기하냐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을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도 물론 출제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다? 여기에 맞췄죠.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그러다 이제 이거 두 개만 심심하니까 세 개를 다 묶어서 냈다가 그죠? 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골격계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파트의 염증성 장애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질환이 가장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다.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질환들도 출제될 수가 있죠. 네, 출제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출제됐던 질환들이 특정한 공통점을 가지고서 출제가 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관절염이에요. 다 관절염인데 하나는 류마티스고 하나는 그냥 골관절이고 하나는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그럼 얘네 세 개의
차이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주 좋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얘네 둘을 묻기도 하고 얘네 세 개를 객관식에서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나중에 기출문제를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출제됐구나 확인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익히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 얘네 세 개를 묻는 걸 또 시험 문제로 낼까요? 낼 수도 있어요. 안 내면 뭘 낼까요? 저희 관심은 그거예요. 제 오직 관심은 뭐냐면 얘네 세 개를 냈는데 얘네 두 개 비교도 냈는데 그럼 얘네를 또 낼까? 안 내면 뭘 낼까? 얘로 갈까? 얘로 갈까? 얘로 갈까? 그럼 각각에 갔을 때 병태생리를 낼까? 약물을 낼까? 증상을 낼까? 그죠? 진단검사, 사정 내용, 어떤 내용을 낼까? 선생님들도 다 추정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걸 내는 게 가장 좋을까? 누가 고민할 문제죠? 출제자가 고민할 문제죠.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뭘 갖는다? 변별력을 갖는다. 그러면 세 가지 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건 이미 비교했던 병태생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증상, 징후나 특정한 특징적인 전형적인 징후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관절 증상과 관절의 증상이 나눠지는 거죠. 통풍성 관절염에 있어서 특별히 통풍성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쓰게 되는 약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특징적으로 문제가 구별될 수 있다. 요거 세 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기출됐던 문제들 또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될 거고요. 나머지 강직성 척추염이나 섬유조직염도 역시나 또 중요한 질환들인데 각각 살펴봐야 할 것인데 지금 여기서 다 보지 못하지만 제가 거기 그림들이 꽤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이건 무슨 질환일까요? 이건 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꿈에 나타나요. 그죠? 이게 뭐예요? 네. 여기 헤버든시 골성 비대, 그렇죠? 그리고 부샤드시 비대. 이게 나타나는 건 뭐죠? 골관절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뭐예요? 통풍성 관절염. 요 앞에 나왔던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각각 이렇게 비교되는 건데 그 특징들 각각의 구별되어지는 특징들이 결국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것도 결국 관절염의 진행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은 결국 뭐냐면 이 그 척추의 기둥이죠. 염증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그 염증이 생기면서 융합이 되면서 강직이 일어나는 거죠. 질환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가 항상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증상이 뻣뻣해지는 거죠. 예, 휘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이렇게 대나무처럼 딱딱해지는 강직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질환의 가장 주된 초점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섬유조직염이라는 것도 있죠. 섬유조직염. 자, 섬유조직염은 기본적으로 섬유조직염은 지금 이 그 그림 안에서 보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한 군데만 나타나요? 여러 군데 나타나요? 예, 여러 군데 전신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전신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디에도 문제가 나타나냐면 관절에도 문제가 나타나는 근골격에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섬유조직염 부분은 교과서에서는 어디냐면 잠깐만 제가 염증성 장애에서 제가 잠깐 놓쳤네요. 여기 섬유조직염 부분은 근골격계의 장애를 나타내고 그 다음 이제 연조직이나 근육에서도 피로와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전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면서 이것도 하나의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로 분류가 되면서 만성적인 통증이나 장애를 나타내는 아까 류마티스성 관절염하고는 비교가 되지만 특별히 여기선 전신의 문제가 나타나는 게 주된 특성이 돼요. 물론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전신에서 문제가 나타나지만 섬유조직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근육의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관절 증상, 관절의 증상하고 비교해 본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얘는 근육의 통증이 나타나는 게 주된 문제가 되고 피로함이 나타나고 수면 장애라든가 정서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질환을 하나를 딱 놓고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질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럼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염증성 장애, 염증성 질환, 근골격계에 있어서 염증성 질환이 크게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가. 뭐가 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순서대로 생각해 볼까요? 슬라이드 자료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골수염, 골결핵,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류마티성 관절염, 기타 염증도 있고 류마티성 관절염, 골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그죠?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섬유조직염, 그죠?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질환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질환이 있죠. 넘어가서 결국 뭐냐면 대사장애, 골대사장애. 그럼 아예 얘는 분류가 비교가 되잖아요. 염증성 장애가 아니라 얘는 대사성 장애예요. 그렇죠? 대사성 장애 안에 들어가는 주된 문제로 골다공증과 골연화증, 그리고 변형성 골염, 파제트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는데 이건 다 칼슘 대사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머릿속에 칼슘 대사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칼슘 대사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칼슘이 어떻게 뼈에 침착되는지 또는 계속해서 혈관으로 유입되는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대사 장애를 이해하는데 골다공증도 역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 골연화증과 골다공증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충분한 논점이 되고요.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비교할 때 특별히 골연화증은 비타민 D의 결핍하고 관련된 문제로 보고 그룹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게 비교되어지는 질환의 질환에 대한 대조가 주된 초점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나면 아까 심장에서도 어땠어요? 네, 종양. 여기서도 골종양이 나타나는데 골종양의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그렇게 순차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무엇을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접근이 되는데,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요통이죠. 요통에 허리에 근염좌가 있고요. 아까 봤던 척추 후만이나 척추 측만증 등이 각각 다 중요한 질환으로 분류된다. 우선 해야 되는 작업은 그 분류죠. 그 분류를 하고 나면 이제 이 해당 문제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비교될 수 있는, 특별히 초점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그리고 근골격계에 역시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절단 환자였습니다. 절단 환자. 절단의 원인이 뭐냐. 또 절단이 일어났을 때 절단의 수준, 절단의 종류, 절단 부위의 상처 치유, 그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합병증.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절단을 했을 때, 절단은 하나의 뭐냐면 중재예요. 그죠? 중재, 인터벤션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면 약물을 썼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절단 환자에게 절단을 실행하고 나서 나타나게 되는 주된 문제,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도 중요한 논점이 된다.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절단하고 나면 합병증에서 환상지통 이런 것들, 절단한 부위에 계속해서 그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감각이 있는, 통증이 심한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실제 저도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무릎 위쪽으로 다리가 다 절단되고, 그 다음에 팔이 한쪽 절단되고, 왼쪽 팔에는 손가락 한 마디만 남은 그런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절단하고 나면 통증이 계속 느껴질 때 통증을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절단된 부위를 때리는 거래요. 절단된 부위를 계속 때린다고. 환상지통이 생기는 건 절단하고 났는데 절단된 아래 부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통증이 느껴지니까 그 절단된 부위를 때리면서, 그렇죠? 아래쪽에 조직이, 기관이 붙어있는 내 신체가 없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통증을 다른 통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 안에는 이 환상지통이 생기는 이론도 얘기하고 또 전기신경 자극을 통해서 외과적인 시술들을 통해서 그 통증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통증이 진짜 심해지면 다른 방법이 없고 거길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계속 때려가지고 통증을 전환시키는 거죠. 일종의 환상지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증을 느끼는 걸로 그냥 대체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다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그 합병증에서 환상지통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요, 낼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론적인 접근, 왜 환상지통이 발생하는지, 그렇죠? 환상지통이 절단 환자에 있어서 중요한 합병증이 된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발생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접근, 결국 뭐냐면 손상받은 말초신경이 재생됨으로, 그렇죠? 손상받은 말초신경이 재생됨으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또는 척수의 뉴런이 그 생성한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그런 통증들을 느끼게 된다. 강론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근골격계의 내용은 절단까지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계로 넘어가는데 신경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구조와 기능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군요. 그 파트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 신경계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신경계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중추냐, 말초냐, 또 각각이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이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특히나 그 신경 전달이 이루어질 때 축삭과 수상돌기가 있으면 그 축삭 부분이 만약에 손상이 된다고 하면 그 손상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행성으로 진행되어지면 전달돼야 되는 그 절연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다 손상되고 깨져서 아예 넘어가질 않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전기적 자극이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가 않고 여기는 보면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는 앞에 거보다 전도 속도가 더 느려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거의 여기서부터 기어가는 거죠. 끊겨버리는 거죠. 아예. 그렇게 신경 전달이 끊겨버리는 문제까지 가게 된다. 자, 앞에서 다 우리가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신체 검진에 가면 결국 신경계에서의 신체 검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 정신간호에서 MSE 하듯이 신경계에 있어서도 역시나 정신 상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진단 검사, 이른바 신체 검진의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머리나 목 뭐 이런 것을 검사하고 뇌신경 검사하는 것, 특별히 뇌신경 검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12신경의 검사를 하는 것, 신경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 운동 능력, 그렇죠, 감각 능력, 또 반사를 검사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진단적인 영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바빈스키 검사, 이거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어디서 나오죠? 신생아에서, 아동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검사 방법에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죠. 검사 방법은 이렇게 이제, 아이고 그림이 안 나오네요. 발바닥이 여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발이 있고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발이 있으면 제가 그릴게요. 너무 못 그렸다. 발가락이 어디서 사라져서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이 펴지면 뭐예요? 양성이고 굽혀지면 음성이죠. 그래서 음성이 뭐예요? 정상이고 양성이 비정상인데 아동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사다. 자, 그런 이제 검사의 방법들, 반사의 내용들도 역시나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12신경과 관련된 내용들, 12신경을 각각 기억하시고 그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12신경에서 확인해야 되는 뇌신경을 검사하는 데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검사 방법들도 사실은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뇌신경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뇌신경계 파트에 있어서는 12신경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되고요. 앞에서 봤던 정신상태 검사 MSE를 하는 게 또 다른 파트가 되는데, 우리는 MSE를 정신간호에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신경계에서도 똑같이 MSE를 하죠. 이게 지금
치매의 문제인지 인지장애의 문제인지 또는 정신적인 문제인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MSA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임상진단 검사 안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등을 하는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뭘까요? 뇌척수액 검사죠. 뇌척수액 검사가 가지는 이 임상적인 의미들도 알아두셔야 될 텐데, 특별히 뇌척수액 검사는 다름 아니라 뇌척수액이 무엇에 의해서 지금 오염이 됐는가, 무엇이 섞여 있는 건가, 그럼 뇌척수액 자체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인지, 또는 뇌척수액이 지금 압력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주된 검사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계에서 주된 일반적인 간호의 내용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무의식 환자의 간호인데요. 사실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두개내압 상승하고 연결이 돼서 두개내압 상승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역시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신경계 질환의 일반 간호 문제로 이걸 얘기한다는 건 뒤에 나오는 모든 질환들이 기본적으로 두개내압 상승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두통의 문제도 역시나 신경계의 주된 질환, 주된 간호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신경계의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사실 두통 안에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긴장성 두통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집락성 두통이 있고, 두통도 딱 분류가 되죠. 분류가 된다는 건 당연히 그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요 다음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신경계의 주된 질환이죠. 주된 질환. 자, 그래서 신경계의 질환, 첫 번째 질환 뭐예요? 감염성 질환. 세균성 수막염이냐, 바이러스성 수막염이냐, 또 뇌염이냐, 뇌농양이냐, 또 기타 감염이냐. 굉장히 분류가 명확한데, 이 분류가 지금 우리가 뇌수막염이냐, 수막염이냐, 뇌염이냐, 가장 큰 차이는 수막에 염증이 생겼느냐, 아니면 뇌 실질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침투했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신경계 감염성 질환을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세균성 수막염이라고 했다면, 그럼 세균성 수막염에서 나타나는 증상, 징후가 있죠. 어떤 징후가 있죠? 커니그 징후, 브라우진스키 징후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경부 강직이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역시 또 여전히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분류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면 기출된 걸 두고요, 쫙 찾아보면 결국 매 시스템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질환의 주된 증상이나 징후나 주된 약물은 출제가 다 됐어요. 이미 안 된 게 없어요. 그럼 공부할 게 굉장히 명확해지죠. 무엇을 다시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냥 그것만 봐도 만약에 제출대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출된 것을 기출 분석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출대된 것만 좀 살펴보고 성인간호에 좀 자신을 가지면, 그리고 나서 또 단 지역 정신도 우리 안 할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출제되고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신경을 왜 안 쓰냐?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막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뭐 절대로 빠짐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외워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초점을 명확하게 해서 그 해당 내용에서 출제되는 게 어떤 방식인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걸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세균성 수막염, 만약에 세균성 수막염의 병태생리를 문제로 내면 병태생리를 문제로 낼까요? 별로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증상증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증상증후를 문제로 냈어요. 그럼 선생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상증후가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증상증후 말고 약물을 문제로 낼까? 내려고 딱 보니까 뭐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그냥 항생제, 항경련제 뭐 이런 거 내는데 뭘 내요? 낼 게 없죠. 항생제를 쓰라고 내겠어요? 항경련제를 문제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는 그럼 어디로 가요? 얘는 낸다면 뭐밖에 못 내요? 네, 증상증후로 갈 거다. 그럼 브로진스키 사인이나 커니그 사인이나 경부 강직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 텐데, 이미 나왔던 문제는 그 징후를, 말씀드렸던 징후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또 이 해당되는 그 징후,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징후 중에 무엇이 그것의 명칭인지를 쓰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다 나온 거잖아요. 징후를 내는데 설명을 하라거나 기입을 하라거나 이거 말고 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세균성 수막염과 바이러스성 수막염 얘네 둘은 무슨 차이가 없을까? 얘네들을 가지고 굳이 비교 포인트를 만들어서 문제를 낸다면 낼 수도 있죠.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네, 원인이 다르잖아요. 얘는 세균성이고 얘는 바이러스성이다. 그럼 어느 게 더 예후가 좋아요? 바이러스성이 더 좋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징후와 증상을 이미 알고 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지죠. 자, 그래서 신경계 감염성 질환을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질환으로 다뤄지는 게 이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뇌혈관성 질환입니다. 뇌혈관성 질환. 그래서 뇌졸중이 거기서 다루어지죠. 뇌졸중. 갑작스런 혈류의 감소, 중추신경계 장애가 오는 거. 그럼 결국은 얘가 혈관에 막혀가지고 중추신경계 장애가 왔다. 그럼 어떤 중추신경의 장애가 왔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파트 안에서는 문제를 내면 뭘 내게 되냐면 뇌졸중이 발생하는데 그에 선행해서 두개내압이 상승하거나 출혈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이 그 혈관의 파열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관찰해야 되는지, 또는 문제가 나타났다면 신경계의 기능에 손상이 나타났다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실어증이라든가 실행증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충분히 그걸 독립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죠. 형성할 수가 있죠. 실어증이 뭔지 실행증이 뭔지. 그렇죠. 실어증에 있어서도 또 종류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실어증이 베르니케 에어리어의 문제인지 브로카 에어리어의 문제인지 그것을 각각 또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방식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신경계도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종양. 종양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구나. 다 됐구나. 별로 할 게 없구나. 근데 신경계의 한 파트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기타 손상으로 척수 손상, 그렇죠? 척수 손상과 추간판 탈춘증을 추가로 고려하는 건 이건 해부학적인 구조상 저 뇌와 척추가 있으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뇌를 다루고 뒤로 오면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끝났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뇌와 척추에 있어서 얘와 얘 각각을 질병의 가능성들을 다뤘는데 얘는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손상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뤘다고 본다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미 뇌혈관 질환에서 뇌혈관성 질환에서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또는 세균성 감염, 세균성 뇌수막염이나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서도 역시나 또 이 그 뇌의 기능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더 특별히 기능적인 문제와 연결을 해가면 어디로 가냐면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예요? 퇴행되는 게 문제죠. 디제너레이션 아까 시작할 때 축삭하고 수상돌기가 있으면 그 축삭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을 뒤에서 봤는데, 그럼 퇴행성 질환으로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그럼 퇴행이 일어난다면 결국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손상이 될 텐데 그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는 게 뭐냐?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는 게 가장 먼저 파킨슨병부터 시작이 되죠. 파킨슨병, 근위축적 축삭경화증, 중증근무력, 만성진행성 무도병, 또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 이렇게 순서대로 이 퇴행성 질환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퇴행성 질환을 그렇게 고려한다는 얘기는 역시 얘네들 각각이 무슨 퇴행이 일어나는가,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뇌 기능이 퇴행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돼요? 안 되죠. 뇌 기능이 퇴행이 되는데 어떻게 퇴행이 되냐, 무엇이 퇴행이 되느냐,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서 파킨슨병은 결국 문제가 뭐죠? 무엇과 무엇의 문제죠?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 있는데 얘네들의 균형이 깨졌다. 무엇이 많다? 아세틸콜린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치료 방법으로 무엇이 들어간다? 도파민, 레보도파를 주는 거죠. 그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근위축적 축삭경화증에 있어서는 축삭경화증에 있어서 신경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 축삭경화증이 생긴 건 결국 문제가 이 그 신경 전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손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신경, 어떤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손상의 신경의 손상이 문제가 되냐면 다름 아니라 호흡하고에 관련된 그렇죠? 호흡근의 약화가 되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신경원의 변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운동 신경원으로 신경이 전달돼서 각각 이제 명령이 내려가면 그것이 신경에 전달돼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손상이 됐다. 신경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보상작용들이 일어나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근육이 힘이 없고, 그렇죠? 하지죠. 상체 근육보다는 상체 근육이 다리보다 더 빨리 많이 영향을 받고 점차 이제 그 증상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호흡하고 관련된 곳에 호흡의 문제, 연화곤란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근위축소 축상경화에서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중증 근무력도 마찬가지죠. 중증 근무력도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신경근 접합부에 문제가 생겨서 수위근의 허약감과 피로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의 질환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까 파킨슨에서 이야기했는데 파킨슨 질환에 있어서 도파민 자체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죠. 도파민 줄어들으니까 도파민 줄어들면서 아세틸콜린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근위축석 측삭경화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종의 위축이 일어난 거죠. 그냥 단순히 뉴런만 보더라도 뉴런의 위축이 일어나면서 머슬이 아트로피가 왔다. 그렇죠? 위축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가장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중증 근무력이죠. 예, 옛날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시겠지만 중증 근무력에서는 정상적으로 아세틸콜린의 수용체가 있고 아세틸콜린이 전달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중증 근무력 자체에서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가 있긴 하지만 기능하는 데 있어서 적절히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다 문제는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죠. 그냥 그림을 보시면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아까 우리 그 축삭을 통해서 신경 전달이 바로바로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예, 끊기는 거죠.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스켈라로시스 경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다름 아니라 신경 세포들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끊겨서 전달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질환을 이해하는데 그런 그 질환이 가지는 특성을 먼저 생각하고 이 그림들하고 좀 연결지어서 해당 질환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질환을 설명할 때 문제가 출제될 때도 조금 더 잘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증 근무력에서는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냐면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아제 억제제, 그렇죠?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투입하면 그럼 실제로 뭐가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세틸콜린이 존재할 수 있죠. 신경 접합부 사이에 아세틸콜린이 많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세틸콜린,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투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경화가 일어나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지만 아세틸콜린이 더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향이 있고 이것도 역시나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사용되는 주된 물질이 뭐냐면 네오스티그민, 중증 근무력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고요. 텐실론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약물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문제들을 질환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경련성 질환. 아예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챕터 자체가 달라지고 바로 앞에는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퇴행성 질환이었고 이거는 그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경련이 나타난다. 스파즘, 그렇죠? 경련이 나타나는 시저가 나타나는 상태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질,
그리고 간질 안에서 전신 발작이냐 부분 발작이냐 이렇게 각각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전신 발작 안에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냐 또 결심 발작 소발작이냐 마지막에 내려가서 부분 발작에 단순 부분 발작이냐 복합 부분 발작이냐.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자 보시면 아이고 어떻게 분류돼요? 부분 발작이냐 전신 발작이냐로 구분하고 전신 발작 안에 가서 이게 결심 발작이냐 아니면 토닉, 그렇죠? 토닉, 크로닉, 강직성, 경직성 그런 간대성, 경직성 발작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게 훨씬 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부분 발작에 가서 부분 발작의 단순 발작이냐 복합 발작이냐 이렇게 복합 부분 발작이냐 구분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보셨던 게 결국 그 내용인데 분류를 그렇게 이해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결국 질환에 대한 분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신경계 질환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들을 염증을 얘기하고 감염을 얘기하고 또 이 신경의 전달,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을 다 논의를 했는데 그 다음은 말초신경계 질환이죠. 말초신경계 질환에 3차 신경통 또 안면신경마비. 그래서 안면신경마비에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죠.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가 있고 중추성 안면신경마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길랑발의 증후군, 그렇죠. 말초신경 질환 안에서 길랑발의 증후군까지 각각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 질환에서도 역시나 만약에 3차 신경통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뭐라고 될 수 있을까요? 3차 신경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병태 생리가 뭐냐,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럼 3차 신경통이 발생한다고 할 때 3차 신경은 크게 세 가지의 신경가지가 있다. 그래서 안신경가지와 상악신경가지와 하악신경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그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구조 분류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안면신경마비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말초성이냐 중추성이냐 두 가지가 가지는 각각의 임상적인 특성이 있다. 차이가 있다. 눈썹 위로 주름이 지어지느냐, 그죠?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길랑발의 증후군은 뭐가 문제예요? 길랑발의 증후군은 이 길랑발의 증후군의 병태 생리를 쓰라고 하면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초신경 질환 안에서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이다. 결국 탈수초가 발생하면서 앞에서 이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 축삭의 문제가 생겼던 것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말초신경의 전달에 있어서 각각이 수초가 없어져 버리는 탈수초 돼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뭐가 문제냐면 길랑발의 증후군에서도 호흡근에 침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말초신경계 질환 여기 다시 이 3차 신경통 아까 우리 봤고요. 세 가지의 가지로 나눠지는 것 그리고 안면신경마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각 비교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신경계 질환을 구분하는 비변적인 분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하고 머릿속에서 내가 이 질환을 이 시스템, 이 기계에서 건강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서 어떤 질환들이 분류되는지를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되고 나면 그럼 해당 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힘을 발휘할 건 뭐냐면 기출 분석을 할 때 맞아 그 파트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다시 어떻게 문제가 돌려져서 출제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정하는 것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기출하고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내분비계부터 시작해서 신장까지 내분비계와 신장까지를 좀 정리하고 그렇게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